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유조선 호위 해운사 대상 보증보험 제공을 유가 안정 대책으로 내놨지만 유가가 급등하자 추가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또 전 세계 이란 외교관들에게 망명을 신청하고 미국을 도와 이란을 새롭고 더 낫게 만들길 촉구한다며 이란 체제 전복 유도에 나섰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외교관들의 망명 촉구를 통해서 이란 내부 균열 시도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이란 외교관들에게 망명을 신청하고 미국을 도와 이란을 새롭고 더 낫게 만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권 교체를 위한 미군의 지상군 투입이 쉽지 않자 국가 기밀을 가장 잘하는 이란 엘리트층의 이탈을 부추겨서 이란 내부의 균열과 이 체제 전복을 꾀하는 심리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란 군경에는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할 것을 촉구하며 지금이 바로 이란 국민을 위해 일어설 때고 나라를 되찾는데 도움을 줄 때라면서 면책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이란을 누가 이끌든 미국이나 이웃 나라들, 이스라엘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였던 하메네이의 아들을 최고 지도자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후계 구도에 관여 의사를 밝혔고 이에 이란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요청했지만 너무 늦었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는데 해당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They're calling, they're saying, how do we make a deal? I said, you're being a little bit late. And we want to fight now more than they do.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과 상당한 연관이 있는 유가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를 약속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껏 전방위 관세 정책에도 미국 물가가 급등하지 않았던 건 유가 안정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욕 유가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가장 높이 치솟았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8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 석유 시장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 had it very low, but I had to take this little detour. Further action to reduce pressure on oil is imminent.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석유 시장은 상당 부분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유가 압박을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가 임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가를 매우 낮게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으로 잠시 우회로를 택해야만 했다면서 모두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필요한 경우 미국 해군이 보호하겠다고 밝히면서 유가 안정을 위한 1차 조치에 나섰습니다. 또 중동 지역을 통과하는 에너지 운송 선박 등 모든 해운사에 보험과 보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도록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에 지시했지만 오늘 유가 급등으로 빛이 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휘발유세 일시 유예 조치도 검토 중이지만 의회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고 정유사와 주유소가 이를 가격에 바로 반영할 것이란 보장도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란이 인접한 아제르바이잔의 국경 도시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란은 공격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란 내 최대 소수민족인 아제르바이잔계를 견제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이라크에 이어 아제르바이잔까지 공격을 받으면서 확전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이란 국경에서 10km 떨어진 아제르바이잔의 도시가 이란제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터미널과 학교 건물 등이 파괴되면서 여러 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명백한 테러로 규정하고 이란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Xüsusi təyinatlı qüvvələr bir nömrəli səfərbərlik vəziyyətinə gətirilib və istənilən əməliyyatı keçirməyə hazır olmalıdırlar. 하지만 이란은 이웃 국가를 공격하지 않는다며 공격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친이스라엘 노선을 강화하면서
이전부터 이란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이란 내 아제르바이잔계 주민은 1,000만 명 이상으로 최대 소수민족입니다. 이란은 그동안 쿠르드족과 함께 아제르바이잔계의 분리 시도를 막기 위해 공을 들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전 이라크 내 쿠르드족 본부를 타격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공격도 사전 경고의 의미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회원국인 튀르키예 영공을 넘어서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무차별적인 이란의 공격이 잦아들 때까지 강화된 방공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전쟁에 개입하진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It's up to NATO members to say whether it's Article 4 situation or Article 5 situation, whether they need help. So far, we have not seen that. 이란의 반격이 걸프 국가를 넘어 다른 인접 국가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대규모 확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쿠르드족 병력의 대이란 공격설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적으로 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상전 확대 부담을 덜기 위해 쿠르드족 손을 빌리려는 의도로 보여 이번 전쟁의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족 대이란 공격 가능성을 훌륭한 일이라며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공중지원 제공을 약속했는지 묻는 질문엔 말을 아꼈지만 목표는 승리라며 사실상 이란 공격을 승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백악관은 트럼프의 쿠르드족 접촉은 시인하면서도 작전에 동의했다는 보도는 부인해왔습니다. He did speak to Kurdish leaders with respect to our base that we have in northern Iraq. But as for any report suggesting that the president has agreed to any such plan is completely false. 앞서 이미 쿠르드족 병력 수천 명이 이란 국경으로 진입했거나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 반군 지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광범위한 미국의 공중 지원까지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이스라엘은 최근 서부 쿠르드족 거주 지역의 이란 경찰서 등을 집중 타격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CNN은 미국 CIA가 이란에서 반정부 봉기를 목적으로 쿠르드족과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는 CIA가 비밀리에 쿠르드족의 소형 무기를 제공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들도 쿠르드족 지상작전 목표가 이란군과 경찰력을 분산해 봉기를 증폭하려는 데 있다고 짚었습니다. And I think they could well disintegrate, but if they don't, there will be fighting. And unfortunately, that's what happens when you have a tyrannical government. 이에 맞서 이란은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구에 위치한 쿠르드족 단체 본부를 테러 본부라고 발표하고 타격했습니다. 최대 4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쿠르드족은 2003년 이라크 전쟁과 2010년 이슬람 국가 격퇴 때도 미국 편에서 힘을 보탰지만 튀르키예 등 주변 국가 반발로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쿠르드족의 이번 참전 정도에 따라 중동 전역으로 전쟁이 확산할 수 있는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정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메네이 아들을 이란의 차기 지도자로 용납할 수 없다며 이란의 후계 구도에 직접 관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간섭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력한 차기 지도자로 거론되고 있는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즈타바는 경량급이라고 깎아내리면서 이란의 평화를 가져올 사람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지 않는 건 무능력하다고 평가받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자신이 델시 로드리게스를 임시 대통령으로 세운 것처럼 이란의 최고 지도자의 후계 구도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 모즈타바가 지도자가 될 경우 미국이 5년 안에 다시 이란을 공격할 거라는 위협도 이어갔습니다. Their leadership is just rapidly going. Everybody that seems to want to be a leader, they end up dead.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최고 지도자 선출은 전적으로 이란 국민의 일이고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메네이 사망으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최고 지도자가 교체될 거라며 모든 상황이 순조롭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군사작전의 궁극적 목표는 이란 군사 능력 약화라며 정권 교체 목표를 부인해왔습니다. Which is specifically focused on degrading and destroying the power projection, particularly the conventional power projection capabilities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us.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미래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미 언론들은 대이란 군사작전의 목표가 모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장대한 분노 작전과 관련해서 탄약 비축량 부족 우려를 부인하며 공격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플로리다주 템파의 미 중부사령부 본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탄약이 부족하지 않다고 공격과 방어무기 비축량은 필요한 만큼 작전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은 미국이 작전을 지속할 수 없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말 심각한 오산이라며 미국의 의지는 결코 약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전쟁이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주한미군 전력이 반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대북 방어 태세는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전력 이동 여부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주한미군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이란 공습 이후에 방공무기를 비롯한 주한미군 전력의 해외 반출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력을 빼가려면 동맹인 우리 군 당국에 알려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게 군 소식통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중동 전쟁이 길어질수록 주한미군뿐 아니라 전 세계에 주둔한 미군 전력을 어떻게 재배치할지 미국의 고심은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전쟁이 미사일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고 이란도 주변 걸프 국가를 상대로 보복 공습에 나서면서 방공무기, 요격 미사일을 제때 충분히 공급하는 게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전력 반출 가능성이 있는 주한미군의 방공무기로는 우선 패트리엇이 거론됩니다. 주한미군 패트리엇 방공포대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했던 지난해에도 중동에 순환 배치돼 이란의 반격을 저지하는 데 동원됐습니다. 최근 국내에선 이 패트리엇 미사일들이 은밀히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다음 주부터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계획돼 있어 이 훈련 때문에 이동한 건지 아니면 중동 상황 때문인지는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 밖에 중동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무기로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스나 다연장 로켓, 또 고고도 요격 미사일 사드 등이 있습니다. 또 전투기들이 이동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이들 전력이 바로 중동 지역에 투입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동 지역에 이미 몰린 미군 전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미군 기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 주둔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해온 미군은 전력 이동 여부에 관해 보완 사항이라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대한민국 방위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한반도 연합 방위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도 주한미군 임무는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해 한반도와 영내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거라며 이를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전날 V자 반등을 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출렁이는 모습입니다. 반면 코스닥은 장 초반 3%나 급등해 이틀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1,480원까지 오르는 등 불안한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증시와 환율 소식 좀 더 알아봅니다. 자, 류한홍 기자, 코스피가 하락 출발했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5,400선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5,480선을 회복하며 V자 반등을 했는데 오늘은 출렁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장 초반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는 모두 하락 중입니다. 반면 LIG 넥스원과 한화시스템 등 방위산업 관련주는 연일 강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로 지수가 하락 중이고
개인 홀로 순 매수로 지수를 받치고 있습니다. 어제 1110선에 복귀한 코스닥은 장 초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0.1% 오른 1117로 출발했는데 상승폭이 3%나 커지며 이틀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장중 잠시 하락하기도 했지만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순 매수를, 외국인은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원달러 환율이 1,488원까지 올라 환율도 관심인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1,47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9원으로 출발해 1,48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어제 야간 거래에선 1,488원까지 올라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야간 거래에서 1,500원을 넘었던 원달러 환율이 어제는 1,45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한 영향이 컸는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유조선을 공격했다는 소식 영향이었습니다. 뉴욕에서 거래된 WTI 서부 텍사스 중진료 선물 가격이 8.51% 오른 배럴당 81.01달러로 마감했는데 이는 2024년 7월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런던에서 거래된 브렌트유 역시 4.93% 오른 85.4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란 사태 이후 국제 유가는 급등 중인데 이번 주에만 WTI는 19%, 브렌트유는 16%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달 중으로 원달러 환율이 1,55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 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이란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서울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9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1,916.5원, 경유 가격은 1,934.1원으로 3년여 만에 1,9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경유의 경우 하루 만에 33.4원 오른 1,863.7원을 기록하며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도 경유가 휘발유 가격을 제쳤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가 중동 상황에 영향을 받아 상승하면서 이번 달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열린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커졌다면서도 최근 낮은 농축산물 가격 오름세와 정부 물가 안정 대책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거로 예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지역의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약 범죄, 부동산 불법 행위, 주가 조작 등을 7대 비정상으로 거론했는데요. 청와대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위기가 우리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외부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선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실생활에 영향이 큰 7대 비정상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마약 범죄, 공직 부패, 전화금융사기,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재해 등 7가지를 들며 이를 정상화하는 데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제도 자체는 잘 정비돼 있지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제도를 잘 지탱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에도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름값 급등 문제도 다시 거론하며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반사회적 악행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어제 국무회의에선 유가 최고 가격 지정제를 언급했고 오늘 오전엔 SNS를 통해 담합 가격 조작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번엔 7대 비정상을 직접 지목하며 한 발 더 나간 건데 국제 정세로 인한 우리 경제 불안을 사회 인식과 제도 개혁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동 사태에서 촉발된 경제 불확실성 속에 국회도 연일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으로 오는 민항기가 오늘부터 운항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그간 중동 사태로 항공편이 끊겼었는데 직항편 운행이 재개되는 거죠? 네, 오전부터 진행 중인 국회 외통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 중동발 민항기 운항 재개 소식이 파악됐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어젯밤 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과 통화를 해서 UAE의 민항기가 인천까지 바로 출항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중동 사태 이후 첫 직항이 가동되는 건데 앞으로 1일 1회 운항할 거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조현 장관은 또 중동에 2만 명 이상, UAE에만 3천 명 가까이 되는 우리 국민이 체류 중인 만큼 전세기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민항기가 인천까지 바로 출항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해서 오늘부터 아마 그 항공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현안 질의에선 주로 중동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조 장관의 태도를 두고 여야 질타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중동 지역 대사관의 대응 미흡을 지적하는 재외국민 SNS를 보여주자 조 장관이 몇 사람의 SNS일 뿐이란 취지로 대답했고 이에 태도 논란이 인 건데요.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우리 외교장관이 너무 안이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고 민주당 홍기원 의원 역시 중동 지역 체류 국민이 2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불안을 느낄 건데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답하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자신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자인하면서도 직원들은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야당 위원 중심으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동 지역 19개 지역의 30%가 공관장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는 등 다양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전에는 여당과 정부 간 실무 당정도 열렸죠. 대통령이 이틀 연속 기름값 담합에 염정 대응 의지를 드러냈는데 비슷한 내용이 논의됐다고요? 네, 민주당 소속 재경위 의원들과 재정경제부는 오늘 아침 국회에서 실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재경위원들은 일부 주유소 등에서 나타나는 기름값 폭리 현상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책을 묻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의 대응책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정부 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폭리를 취하는지 전면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해 그것도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유종별 지역별로 최고 가격 지정까지 검토에 들어갔다는 설명입니다. 또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현재 208일분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동 사태의 중장기화를 대비해 대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에서 나온 구 부총리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폭리 행위라든지 또는 기타 내전 매성 행위라든지 이번에는 법 위반이 발생되는 경우는 진짜 무관용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통해서 국회는 당분간 중동 사태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 위주로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지난달 약물을 투약한 채 포르쉐 SUV를 몰다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우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는데 수사는 이제 약물을 공급한 병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혜린 기자, 약물운전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죠? 네, 경찰은 오늘 약에 취한 상태로 포르쉐 SUV를 몰다가 사고를 낸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혐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입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40분쯤 포르쉐를 몰고 반포대교를 달리다가 난간을 들이받고 한강 둔치로 추락해 밑에 있던 다른 승용차를 덮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차량에선 깨진 프로포폴 약병과 다른 향정신성 약물, 또 일회용 주사기 등이 여러 개 발견됐는데 경찰은 우선 A씨가 프로포폴만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약물을 투약한 채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운전자는 또 다른 혐의도 받고 있죠. 네, 사고 당시 다른 승용차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뿐만 아니라 약물운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A씨의 위험운전 치상과 약물 혐의를 추가 조사한 뒤 별도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약물 공급처는 조사된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지난 2일 A씨에게 약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씨는 SNS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의 대표였는데 업무상 관계를 맺어온 병원 관계자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관계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약물을 건넨 경위와 수량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업무상 관계를 맺어온 다른 병원들도 연루됐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포르쉐 운전자가 다른 누군가와 몰래 챙긴 약물을 함께 투약한 것은 아닌지도 확인 중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밤사이 강원 산지에 또다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봄인 줄 알았는데 다시 한겨울 눈 세상으로 변했는데요. 취재기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홍상욱 기자. 네, 강원도 화천 광덕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눈이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부터 내린 눈은 지금도 약하게 흩날리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는 절기상 경칩이 하루 지났는데요. 이곳 강원 산지는 다시 한겨울로 돌아간 듯한 모습입니다. 저도 옷장에 넣어두었던 두꺼운 겨울 외투를 이렇게 다시 꺼내 입었는데요.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요. 제 주변을 이렇게 보시면 나뭇가지마다 새하얀 눈꽃이 곱게 피어났습니다. 봄꽃 대신 새하얀 눈꽃이 피어난 건데요. 온통 새하얀 눈 세상입니다. 강원 산지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봄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곳 강원 화천 광덕산에 10cm가 넘는 눈이 왔고 철원과 양구 인제 지역에도 5cm 안팎의 눈이 내렸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사흘 만에 다시 눈이 내린 건데요. 이달 초 강원도 인제와 고성, 강릉 일대에 최대 60cm의 폭설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눈은 산불 걱정을 덜게 해주고 봄철 농사에 도움이 되는 고마운 눈입니다. 다행히 밤사이 내린 눈은 폭설 피해를 걱정할 정도로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산간도로는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로 변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 도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감속 운행하시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까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약하게 눈발이 흩날리겠다고 내다봤습니다. 눈이 모두 그친 뒤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는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화천 광덕산에서 YTN 홍서옥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제한적으로 운항이 재개된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인천행 직항 비행기가 방금 전 출발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 EK322편은 현지 시간 6일 새벽 6시 39분 승객을 태우고 두바이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 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사정으로 3시간 가까이 지연돼 출발한 여객기가 인천에 도착하는 시각은 오늘 밤 8시 이후 시간이 될 거로 보입니다. 이란 공습 이후 두바이와 인천 항로 직항은 여객기가 처음 운행되는 것으로 대한항공은 오는 8일까지 직항 운행을 정지해둔 상태입니다.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엔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쌀쌀하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기상 전망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주말에 꽃샘추위가 찾아온다고요? 네, 전국에 산발적으로 눈과 비를 뿌리는 구름대가 지나간 뒤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이 눈구름대는 오늘 오후에 대부분 빠지겠고 이후에는 바람이 다소 강해지며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1.5도, 최저 체감온도는 영하 2도로 쌀쌀했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3도, 체감온도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질 걸로 예보됐습니다. 낮 기온은 7도까지 오르겠지만 체감온도는 3도에 머물 걸로 기상청은 내다봤는데요. 이맘때 서울 기온이 아침에는 영하 0.2도, 낮에는 9도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평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꽃샘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월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미국이 쿠르드족과 손을 잡고 이란 지상 공격 작전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이란 군경을 향해서 무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죽음뿐이라며 항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멈추지 않는 전쟁 속에 유럽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의 참전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혁 한국외대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란 군경을 향해서 무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죽음뿐이다. 그리고 뭐 전 세계에 있는 이란 외교관들에게 망명을 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전쟁을 좀 빨리 좀 끝내고 싶은 마음을 좀 우회적으로 드러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일단 현재까지 드러난 양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은 장기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현재 이루어지는 공격은 공중전이거든요. 예. 오로지 공습에만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2, 3일까지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첫날, 당일날 지휘부를 제거했거든요. 그리고 이란을 담당하는 미국 중부군 사령관 센트콤 본심을 드러낸 게 뱀의 머리를 잘랐다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말했거든요. 예. 뱀은 머리를 자르면 몸은 의미가 없죠. 근데 지금 몸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종합해 보면 초기에 이란의 지휘부를 제거하고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고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부터 시작한 불안한 농축 포기, 그다음에 이란의 친미 성향의 정보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의 민심의 지지 기반을 잃은 것과 다르게 예. 이란 신정체제, 이란 이슬람 시아파 문화, 그다음에 이슬람의 이란 국민들의 국민성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 너무 간과한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의도대로 현재까지는 안 돌아가고 있다. 예. 불행하게도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컵에 흔들어서 흙탕물이 막 지금 있거든요. 이게 가라앉으려면 맑은 물이 생기려면 가라앉을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렇죠. 아무리 빨라도 예. 제가 보기엔 그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이란의 친미 성향의 정권을 세우기 위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라면 지금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관들에게도 망명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후계자 하메네이의 차남을 트럼프 대통령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순순히 들을 것인가? 정말 외교관들이 망명을 요청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그 이란 오늘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란을 조금 더 이제 흔들어 보려고 하는 심리전의 가속화라고 좀 예.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는 미국 국내에 있는 어떤 그런 그 결단력 있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좀 구축하고자 싶은 이제 그런 내향을 좀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굉장히 큰 의문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일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했던 부분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초반에 전쟁이 일어나서 한 2, 3일 만에 하메네이를 제거를 하고 하메네이가 제거난 이후 바로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한 일주일이 지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외부에 있는 외교관들이 이탈을 하거나 망명을 하거나 하는 시나리오들이 가능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것들이 현실로 일어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만일 하나 뭐 한두 명의 외교관이라도 그런 망명을 하게 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효과를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배경에서 나온 언급이 예.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그 베네수엘라 사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나라들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영향권 아래 두려는 그런 목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란을 통해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면 비즈니스맨 스타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즈니스맨 거래는 이윤만 나오면 되거든요. 중간에 욕먹건 뭐 쌍소리하고는 관계없이 이윤만 나오면 이기는 겁니다. 근데 국제정치, 정치의 세계는 의미와 가치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도 어떻게 됐죠?
마두로 체제를 그렇게 비난했잖아요. 근데 손잡은 건 마두로의 최측근인 로드리게스거든요. 예. 지금 베네수엘라는 민주화니 뭐니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기득권층 그대로 있고요. 그 마두로 체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예. 마두로만 뽑아갔어요. 대신 빨대, 석유 빨대만 중국으로 갈 게 미국으로 갔거든요. 이란도 지금 왜 폭격을 했는지 지금 이유를 사람들이 못 찾아요. 이유는 원래 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핵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핵을 비핵화하려면 압박을 했어야 되는데 지도부를 지금 제거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본인도 말하지만 지난번 이란 시위 때도 일어나라, 이란 국민들에게. 예. 지금도 이란 국민들에게 지금 일어나라, 저항하라 그러잖아요.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정권 교체를 왜 하느냐? 지금 미국이 원하는 중동의 친미 친이스라엘 정권에 유일하게 반대하는 게 시아파 벨트거든요. 이란, 시아파 종주국. 예. 그다음에 레바논 헤즈볼라 시아파, 시리아 아사드 정권 헤즈볼라 시아파 무너졌죠. 그다음에 이라크 내의 시아파 민병대. 이 사람들은 이라크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란 정부 말을 들어요. 예. 그다음에 예멘의 후티. 그다음에 가자 지구의 하마스는 순위파지만 전략적 협력 관계거든요. 이걸 무너뜨리고 친미 친이스라엘 질서를 만들려는 게 트럼프 생각이고 예.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베네수엘라 세계 3위의 산유 매장량, 이란은 베네수엘라 1위죠. 이란은 3위거든요. 예. 가스는 2위예요. 그러면은 친미 친이스라엘 지역 정세와 함께 석유 패권이 트럼프 손에 들어가는 거죠. 예.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방식은 너무 단순했다. 단순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이 하메네이 체제가 길게는 79년 호메이니 이슬람 혁명, 하메네이 집권은 89년이거든요. 예. 긴 시간 동안 이란 민심은 떠났다 하더라도 이걸 뒷받침하고 있는 이란 혁명 수비대, 바시스 민병대 이런 체계가 있거든요. 하메네이만 제거했다고 해서 이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초기에 하메네이를 제거하니까 안에 있는 온건파들이 지금 발언권이 사라졌죠. 지휘부를 제거했는데 협상하자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무리수를 둔 것 같다. 목표가 뭐든지 간에 이렇게 예. 볼 수 있죠. 자, 하메네이가 제거되긴 했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그 이란 내 기존 체계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 하메네이의 차남 모스타바가 승계를 하게 된다면 하메네이와 비교했을 때 모스타바는 어떤 방식으로 이 미국과의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예, 아직 뭐 무지타파를 이틀 전까지만 해도 무지타파가 확정이 됐다라고 네.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가 됐지만 사실은 아직 전문가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어나운스를 하고 있지 그렇죠.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공식적으로 어나운스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배경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메네이의 후계자 문제는 사실 지난 하메네이의 공격이고 암살 이후에 새롭게 불거진 이슈가 아니라요. 지금 하메네이는 87세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한 20년간 그 최고 지도자에 대한 그 후계 지도자에 대한 구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플랜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벌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 3일 동안에 이걸 공식적으로 어나운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란 내부에서의 어떤 지도자층 관해서도 어떤 혼선이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 측도 그렇고 다음 최고 지도자가 확정이 되면 바로 또 암살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만일 혹여나 그 암살이 뭐 다음 그 최고 지도자에 대한 암살이 만약에 실제로 현실화가 됐을 경우에는 이란은 또 다른 또 난국에 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 내에서도 굉장히 지도층의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문제들은요. 그럼 누굴 원하느냐? 그러면 누구든지 지도자가 되면 암살을 하겠다. 그러면은 트럼프 속내에 그럼 누군가를 지금 지명을 해놓은 사람이 있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답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원하는 사람은 지금의 이 전쟁을 그냥 전쟁의 단편적인 모습으로 보는 것보다는 지난 2월 6일부터 이루어졌던 핵협상의 하나의 과정으로 저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핵협상의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트럼프는 압박을 해왔었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어떤 조건에 대해서 대화를 통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던 거고 공습을 했던 거고, 예. 그리고 결국 그 공습이라는 것은 이어지는 협상에서의 절대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 하나의 일환으로서 이번 그 공습을 계획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이 상황에서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지금 미군이 투입되기 이전에 쿠르드족이 지상전이 투입됐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그 쿠르드족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쿠르드족이 이란에 침투를 한 상황으로 보고 계시나요?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일단 먼저요. 트럼프 대통령의 악수 중에 악수가 지상군 투입 발언, 쿠르드족 얘기입니다. 그건 트럼프가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왜냐? 지상군을 투입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1990년 8월에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쿠웨이트 침공했을 때 미국이 사막의 폭풍 작전을 시작한 건 다음해 1월이었어요. 그것도 공중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2월이 돼서야 지상군이 들어갔거든요. 그 뭐 3일도 안 돼서 끝냈죠. 그 준비 기간이 6개월이었어요. 연합군이 34개국이 참전해서 실제 전투는 한 5, 6개국이 했고 병력이 90만이 넘었습니다. 지상군만 해도 50만이 넘었거든요. 예. 지금 이 중부군 사령부 산하에 지금 미국 지상군이 대규모로 전개가 되질 않았어요. 현장에 있는 중부군 사령부 산하에 직할 때 그러니까 해병 원정대가 있는데 1개 여단밖에 안 돼요. 들어가면 바로 몰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상군이 투입되려면 몇 달간의 준비가 필요한데 그냥 툭 던지는 거 지상군 투입한다고.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당장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예. 두 번째, 쿠르드족 발언은 그건 더 심한 발언입니다. 왜냐? 쿠르드족이 지금 중동의 화약고 중에 화약고거든요. 자, 트리키에 1,500에서 한 2천만, 한 3, 4천만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예. 이란에서 한 800에서 1,000만 돼요. 이라크에도 있고 시리아에도 있어요. 튀르키예의 제일 고민은 뭐냐면 이 쿠르드족은 자기 나라 만드는 게 꿈이었거든요. 예. 만일에 쿠르드족을 움직이면 이게 독립국가로 가게 돼 있거든요. 지향점은. 그러니까 이란에 있는 쿠르드족이 움직인다 그러면 하메네이를 반대했던 이란인들도 쿠르드족하고는 싸우죠. 왜? 이란 땅을 쪼개서 독립국가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차도살인, 내 손 안 대고 코 풀겠다고 지금 그 얘기 발언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란 내에서는 저 뭐지? 우리나라를 쪼갠다고? 이런 문제가 생각되고 그다음에 튀르키예요. 튀르키예는 짜증나죠. 지금 쿠르드족을 안정화시키고 있고 자꾸 동화시키고 있는데 쿠르드족을 활용을 해서 다시 자극을 하겠다? 예. 그럼 또 연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 쿠르드족 또 본인들도 이라크 후세인 때부터 미국한테 항상 이용당하고 버림받고 학살당하고 이런 역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쿠르드족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쿠르드족 전체가 아니라 일부일 거고 일부 중에서 아마 미국하고 협상에 들어갈 수는 있겠죠. 전체는 아니다. 쿠르드 안에서도 반발이 있고 또 쿠르드족이 통일돼 있지 않아요. 그 안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지상군 투입한다? 쿠르드를 투입한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사실은. 전혀 전략적이지 않은 발언이에요. 지금 뭐 전략적이지 않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왜 쿠르드족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지금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래요. 지금 뭐 쿠르드족은 항상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긴장 사태가 발생을 하면은 항상 중심으로 처음에 떠오르긴 했었습니다. 어디선가 등장하죠. 그렇지만 그 결과는 항상 용두사미로 끝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의 속내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외교관들로 인해 가지고 망명을 해라와 같은 어떻게 보면 이란을 계속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겠다라는 그리고 지도층의 혼란을 뭐 좀 초래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만일 이 쿠르드족이 이제 이란의 서부 지역 정도에서 만약에 뭐 작전을 해서 뭔가 국경 분쟁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란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항을 해가지고 방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은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은 현실화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계속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네. 계신 건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본인들의 상황이 그만큼 좀 녹록지 않다는 거를 불안감을 그렇게 표출하는 것인가?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짖는 개는 잘 안 물죠. 무슨 얘기냐면 옛날의 미국과 달라요. 지금 북한이 하는 게 뭐냐면 비밀 무기라든지 이거 항상 공개하거든요. 겁주려고. 예. 지금 미국이 그러거든요. 미국은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막강한 힘으로 타협하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만 내면 이렇다 끝낸다. 오늘 내 끝난다. 그리고 이란 외교관들한테 망명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다음에 지금 총수로 나와라. 그런 얘기 할 게 과거에 미국은 압도적인 힘으로 항복을 시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계속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말을.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지금 미국에서 이번 공격을 찬성하는 직후에 공격 직후에 여론조사를 보면 27%가 찬성이었어요. 예. 지상군 투입은 더 작습니다. 12% 정도입니다. 지금 마가 안에서도 마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일단 그 약속을 깼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상군이 투입되려면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준비가 있으니까 저렇게 기습을 못 해요. 이번도 지금 미국에서 전쟁 개시는 항상 의회하고 충돌해요.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아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확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의회가 만장일치 동의?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적인 뱀의 머리를 자르면 끝날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예. 그러나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금 시장이 반응하잖아요. 주식시장, 유가.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발목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많아진다는 건 크루즈족도 지금 미국 정부 안에서 말이 갈려요. 오늘은 크루즈족 그런 일 없다. 무기 제공 안 한다. 트럼프 대통령 괜찮은 생각이다. 계속 말이 바뀌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생각보다 장기되는 건 틀림없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되지 않은 발언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준비 안 하느냐.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겠죠. 예. 이제.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하루 이틀 2, 3일 내에 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지금 뭐 장기화 얘기를 해주셨고 기간도 기간이지만 이 전황이 또 어디까지 번질지 지금 긴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전쟁의 여파가 유럽 국가들의 전력 투입 움직임으로 이어진 건 아닌지 또 확전 상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의 속내는 조금 달라 보이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2일이었죠. 중동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연합 회원국인 키프로스의 한 영국 공군기지에 드론 여러 대가 날아들어 항공기 경납고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났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위기감을 느낀 유럽 국가들, 방어를 위한 전력을 키프로스에 파견하기로 결정하는데요.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이 바로 그 국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 공습에 대한 의견은 갈리는데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독일은 이란 공습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TV 연설에서 이란 공격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이번 공습을 수백만 명의 목숨을 건 러시안 룰렛이라며 미군의 자국 내 비행기 운용을 단호히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교역 중단을 위협하기도 했지만 이 산체스 총리는 보복이 두려워서 나쁜 일에 공모하지 않겠다며 전쟁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 영국은 인도양 차고스 제도에 있는 공군기지의 미군 사용을 부분적으로만 허용했는데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합법적 근거 없이 참전할 수 없다라면서 기지 사용 제한의 이유를 밝혔고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 총리의 노골적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전쟁이 유럽 또 나토 국가들의 참전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사실 지금 보도에서 나왔던 자료하면서 나왔던 것처럼요. 사실 이 나토와의 또 분쟁을 만약에 이란이 그것을 자극을 하게 된다면요. 예. 지금 이란의 입장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GCC 국가들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그 이웃 국가들로 칭해지면서 실질적으로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던 GCC 국가들조차도 이번에 이제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이란에 대한 반감이 좀 이렇게 발생하기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이 또 하나 나토에 대한 이런 이 나토를 끌어들이게 되는 이런 그런 도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란에게도 굉장히 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현실화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뭐 튀르키예 상황도 심상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국 영공에서 이란 미사일을 격추했다 이렇게 지금 튀르키예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아제르바이잔 얘기도 아제르바이잔은 시아파가 다수거든요. 그리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 전쟁 나왔던 나이치반 같은 경우가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떨어진 섬 같은 땅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의도적으로 공격해야 될 이유는 많지 않아요. 아제르바이잔은 엄밀히 보면 이란하고 그렇게 척진사. 예를 들면 이번에 죽은 하메네이도 이란 내 아제리 피가 섞여 있어요. 그다음에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나토 국가니까요. 어쨌든 이란은 가능하면 이 분쟁을 확산시키려는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에 그럼 주변국들이 연합해서 이란을 공격할 텐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지거든요. 이란 내 상황이 더 결집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지금 쿠르드족이 있거든요. 쿠르드족. 그러니까 튀르키예도 사실은 이란과 정면 대결하거나 이란과 갈등하는 걸 피하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는. 어쨌든 간에 중동 패권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긴장과 견제는 있지만 그렇게 보면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은 특히 의도적인 공격인지 아니면 지휘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하부에서 단독으로 결정된 그건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격은 제가 보기에는 G부의 결심인 것 같다. 왜냐하면 걸프 국가들 모두 다 미군 기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그리고 미군 기지는 막을 수 있지만 걸프 국가 두바이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상 막기가 힘들거든요. 며칠만 지나면 아마 방공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안에 공포심이 커지죠. 전쟁에 대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이란하고 전쟁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나라들의 특징이 왕정 체제예요. 지지 기반도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 우리가 강국처럼 보이지만 인구 100만에 지금 이주민이 거의 900만인 나라고 지지 기반도 취약고 대부분의 병력들이 용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정정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그런 걸 지금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가능하면 전선을 확산시키는데 튀르키예나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는 의도적인지 아니면은 이 과정에서 오발인지 아니면 하부에서 일어난 단독인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돼요.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실제로 지금 걸프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란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일각에서는 이 국가들을 공격을 해서 이 국가들이 빨리 좀 전쟁을 멈춰달라라고 이스라엘이나 미국에 좀 요청하게 하려는 그런 속내도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네, 근데 어제였죠. 그래서 이 박어이 외무부 대변인이요, 직접 사우디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요, 이번 공격의 목적이 사우디에 대한 영토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고 미군 기지에 대한 우리의 정당방위였다라는 것을 직접 사우디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란이 원하는 것들은 전선을 확대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선의 확대가 실질적으로 어떤 무력 충돌로 유인하기 위한 전선의 확대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란의 목적은 이제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란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란이 지금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하고 37년 동안의 체제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최고 지도자를 또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란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핵협상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핵협상을 시작하는 과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떤 이런 주위에서의 중재국들, 그다음에 주변 국가들로부터 해가지고 이런 이란과의 핵협상이 바로 전쟁 지금 있는 공습을 좀 중단을 하고 바로 다시 이 핵협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정국을 좀 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목표로 지금 이런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김 교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 명분은 핵협상이었잖아요. 그럼 발언을 이렇게 해야죠. 빨리 이란이 핵협상에 돌아오고 새로운 지도부가 핵협상에 참여하길 바란다. 그게 아니잖아요. 다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표가 뭔지를 드러내는 거죠. 이란의 지도부를 바꾼다는 건데 이란에 지금 준비된 야권 지도부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 지도 아무리 국민적인 지지를 잃었다지만 저 지도부가 제거된 상태에서 차기 지도부가 나와서 미국과 협상하겠다 발언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모즈타바 같은 하메네이 아들이 왜 자꾸 이름이 나오냐면 이미 하메네이 제거 전에 이미 그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실질적인 권력을. 그다음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다음에 누나 매형이 죽었어요. 조카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저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아마 죽음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집권자로 들어서 죽는다 하더라도 순교로 생각할 거고. 그럼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거 왜 발표를 안 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발표하면 또 제거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전략적 모호성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만일에 차기 지도자가 누가 되는지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온건한 사람이 돼도 죽입니까? 그다음에 자기들이 이 차기 협상 대상으로 생각한 사람들도 아마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무분별한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지도부 제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초기에 목표가 너무 단순했고 그다음에 작전이 플랜 B, C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였던 것 같다. 이제 그게 준비되는 것 같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떤 향방으로 가든 미국도 여기서 끝낼 수 없고 이란도 여기서 당장 직진하다가 90도 각도로 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많이 온 상황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이제 양측의 전력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 이란 쪽에서는 지금 조금 값싼 무기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지금 이거에 대한 방어를 값비싼 무기를 통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 측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란에서는 우리는 최첨단 무기를 제대로 사용도 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의 무기가 있길래 이렇게 좀 자신만만한 발언을 하고 있는 걸까요? 뭐 사실 지금 정확한 이 현황을 좀 분석하기에는 아주 지금 이번 최근에 이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나도 많은 가짜 뉴스들이 나오고 양쪽에서 이제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제 이란이 남아 있는 군사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제 해군력들은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이 공격을 통해 가지고 제어를 해놓은 것 같이 판단이 되는데요. 근데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이 3,000기, 보통 3,000기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 그 중에서 이제 2,000기 정도는 1,200km 이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까지 요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1,000기는 단거리 미사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이란 내에서 분석을 하는 내용들로 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 대략 한 300기 정도를 뭐 투여를 했다. 그 이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언젠가는 이 재고가 소진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언젠가가 아주 먼 언젠가로 가기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 숫자가 밝혀져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란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가장 큰 지금 화력은 이제 탄도미사일과 드론 정도로 그 이상은 사실은 조금 생각해 보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한 발을 쏘면 요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격을 하는 것들이 군사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빌려보면은 기본적으로 최소 4발 이상이 요격이 발사가 돼야지 요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파편까지도 만약에 제거를 하려 그러면 7발에서 8발까지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단순적인 계산으로 지금까지 한 500발을 쐈다. 3,000에서 한 2,500발을 500발이 빠져서 2,500기가 남았다라고 하면 단순적으로 지금 미국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요격 미사일들의 숫자가 계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과연 미국이 보유를 하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의구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런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미국 측의 입장에서도
이란 측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이 전쟁의 당사국인 요 3자 중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 전쟁을 장기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란의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주타파가 아니면 누구냐, 누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제시했었던 핵협상 당시에 제시했었던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포기, 핵으로 농축을 하고 희석을 하고 그거를 반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탄도미사일에 대한 사거리 제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 그리고 저항의 축에 대한 지원을 중단을 하라는 이미 트럼프 입장에서는 선택지를 주어진 상태였고요. 그런 것들이 대화를 통한 협상에서 잘 전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군사 무력을 통해서 레드라인을 조금 더 낮춰놓은 상황에서 한번 이 협상으로 끌어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누가 됐더라도 이란이 어떤 지도자, 온건파든 강경파든 어떤 지도자가 됐더라도 그 후에 나오는 사람이 본인이 내건 이런 핵협상의 조건을 받아들인 때까지는 만족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그런 또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미국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 단순 계산으로 하더라도 이거를 다 막아낼 요격 무기나 아니면 방공 무기들이 충분할 것인가? 지금 실제로 아랍에미리트에 이제 우리의 천궁2가 지금 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도 빨리 좀 공급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빨리빨리 뭔가 무기가 공급이 돼야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숨은 그림까지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이번 전쟁 이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죠.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능력의 절반이 외국에서 오거든요. 예. 그중에 한 25% 정도가 나토, 20%가 미국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도 제일 필요한 게 방공망 패트리엇 미사일이거든요. 거기 못 가죠, 이제. 예. 중동에 쓰는 것도 모자라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대만 양안 관계도 아주 긴장이거든요. 미국의 시야가 다 지금 거기 가 있잖아요. 그 여기도 비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기 하나의 장기화의 수렁에 빠지면 빠질수록 미국이 아무리 재고를 생산해도 여기로 가지 우크라이나로 가거나 그다음에 안보의 관점이 대만으로 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고 측면에서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포탄이 없어서 미국도 주문 생산이지 대량 생산 체계가 아니에요. 지금 지구상에서 정상적인 대량 방산 생태계를 가진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전쟁 준비했던 우리, 북한 정도거든요. 유럽도 주문 생산 체계예요. 지금 늘릴 수가 없거든요. 또 방산 생태 늘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게 상황이 안정되면 공장을 또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한정 늘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무한정 있다?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이란 혁명수비대 최첨단 무기는 쓰지도 않았다. 자기 지도부가 제거됐는데 첫날부터 써야지 안 써요? 양쪽이 말싸움하는 거죠. 그 이면을 보면 양쪽 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죠. 예. 자, 지금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 어제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 대사들이요 치열한 외교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는데 각각 상대를 맹비난하면서 한국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تجاوزی که اولین قربانیان آن کلیه دختران خردسال یک مدرسه بود. Israel is not attacking civilian intentionally. This is our policy, in difference from Iran that is attacking only. قاعده‌ای که توسط گوبلز وزیر اطلاعات آلمان نازی ابداع شد. It's attacking only civilians, and I will add that Iran is very good in fake news, so you will have to be very cautious. انتظار ما اینه که در واقع نقش مؤثرتری در کاهش توقف این بحران و اعلام موضع نسبت به این حمله و تجاوز داشته باشه. Regarding Korea, there is nobody better than Korea that understands the risk of a neighboring country, which is a radical tyranny, which has nuclears of mass destruction and very aggressive defense and policy. The risk that you are facing is the same risk that the free world and the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are facing. 자, 사실 이번 전쟁 가장 초기에 나왔던 소식이 이
초등학교 폭격 소식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좀 충격적이긴 했는데 사실 전 세계에서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민간에 대한 폭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물론 이스라엘 대사는 의도적으로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이 첫 번째 폭격의 이 결과를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겁니까?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결과가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희생자가 발생을 지금 했던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 희생자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한번 이 지금 상황을 조금 거쳐서 보면은 지난 1월 달에 민중에 대한 민중들이 어쨌든 이 반정부 시위를 아주 강하게 했었습니다. 자, 반정부 시위를 강하게 했었을 때만 해도 실질적으로 이란 내에서 뭔가 이런 체제의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하메네이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고요. 근데 전쟁 초기에 저 초등학교 여학교의 피살로 인해 가지고 175명이 사망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외부에서는 왜 이까지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우리는 이제 너희들과의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우리가 공격을 했으니 너희들 국민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의 차례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 여학교에 대한 폭격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란 내부에서는 그런 민중들의 저항이라든지 어떤 봉기로 이어지는 기에는 사실은 더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오히려 더 민족주의적 감정들을 더 고취가 돼서 하나로 좀 뭉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됐다라고도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사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뭐 자칭 타칭 평화주의자로 불리길 원했고 노벨 평화상에 대한 욕심도 상당히 좀 드러낸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부분 너무나 좀 의아한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이번 사태 아니었어도 안 줬을 거예요. 지금 평화적인 거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냉정을 찾아보면 이란에서 어린 여학생, 초등학생들이 수업받다 선생 관계자 175명이 죽었거든요. 자,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미국 초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이 수업받다 175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세계가 이렇게 조용할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이스라엘 대사가 하는 말이 의도적이지 않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안 했다고 말 안 했잖아요. 의도적으로 치겠어요? 그러나 전쟁은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 수만 명이 희생을 당했을 때도 부추겼거든요. 이란 국민들이 일어나라고. 그때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지금도 지상군이 들어가서 준비가 돼 있고 들어가면서 이란 국민들에게 접수해서 그런 말이 되죠. 근데 공중전만 하고 지금 지상군이 들어가도 몇 달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몇 달 내에. 들어간다고 맘먹어도 최소 몇 달이 필요한데 지금 이란 국민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당일 봉기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전시입니다. 지금 쿠르드족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긴장하는데 지금 하메네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쟁 중인데 지금 이란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시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무모한 얘기죠. 무책임한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뜻으로 이란의 민주정부를 세운다 하더라도 이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여지, 희생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멀리서 지금 이란 국민들이 희생만 더 초래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처음부터 대규모 지상군을 전개시켜놓고 공습을 했다면 이란이 저렇게 덤비질 못합니다. 이란도 알고 있거든요. 지상군이 들어오려면 몇 달 이상 걸린다는 거. 못 들어올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2,500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지만 전투 중에는 비전투 손실도 있거든요. 항공기가 가다 추락할 수도 있거든요. 계속 공중전화를 하면 피로감이 누적되면 이란 이미 파키스탄에서 F-15 우발로 3대가 격추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전에만 의존하고 문제는 이란인들 알아서 해결하세요. 공중전을 어떻게 하면 이 바시지 민병대나 아니면 이란 혁명수사 어떻게 다 제거를 합니까? 숨어있다 나오고 숨어있다 나오고 할 텐데.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혁 한국외대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협상 요청을 거절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협상을 요구한 적 없다며 항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트럼프는 이란의 군인과 외교관들에게 투항과 망명을 촉구하면서 이란 내부를 더 세게 흔들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사커 우승팀 축하 행사. 인터 마이애미 FC의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에게서 47대 미국 대통령을 뜻하는 유니폼을 선물 받았습니다. 축구 선수들을 뒤에 세워두고 이루어진 트럼프의 연설은 어느새 이란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They're calling, they're saying, how do we make a deal? I said, you're being a little bit late, and we want to fight now more than they do. 언론 보도로 나오던 이란의 협상 요청서를 확인하고 거절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군경과 외교관들에게 투항과 망명을 촉구하면서 이란 내부를 더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Accept immunity, we'll give you immunity, and we'll be giving you really the right side of history.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기자회견장에 이란의 공격용 드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현실적인 위협을 보여주면서 외교적 해결은 전쟁이 끝난 뒤에나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diplomacy will come into action. Not yet. Not yet. We have to finish the job. We have to dismantle the machine of terror.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 같은 압박에 대해 이란은 협상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And there is no request for the negotiation with the U.S. From us. We have never sent any messages to them. 이란은 항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유리하지 않게 진행되는 전쟁 상황 속에서 사망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후계자 발표도 늦추는 등 전쟁과 외교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위기도 읽을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란은 2,000기가 넘는 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미국은 압도적 보급력에 더해 이란의 후계 구도까지 직접 설계하며 정권의 숨통을 조이고 있어 전쟁 조기 종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이 자랑하던 수천 기 미사일은 거대한 지하 무덤에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밀 폭격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릴 이동식 발사대와 지휘 체계가 초토화됐습니다. 쏠 수 있는 창틀이 사라지면서 이란 미사일 전력은 전쟁 변수가 아닌 무용지물로 전락했습니다. התחלנו והשמדנו למעלה מ-60% ממשגרי הטילים הבליסטיים. הישג משמעותי ביותר המפחית את הפגיעה בעורף ומציל חיים רבים. מדובר במאמץ מתמשך. 정교한 미사일 공격이 막힌 이란은 발사대가 필요 없는 자폭 드론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타깃 역시 방어망이 견고한 미군 기지 대신 인접국가 정유소 등 민간 시설로 옮겨 세계 경제의 비용을 강요하는 벼랑 끝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탄약 부족 우려를 일축하며 압도적 보급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We've got no shortage of munitions. Our stockpiles of defensive and offensive weapons allow us to sustain this campaign as long as we need to.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하메네이 찬함을 용납 불가로 지목하며 후계 구도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쿠르드 반군을 전폭 지지하며 이란 정권 내부 붕괴를 유도하는 포스트 이란 설계에 나섰습니다. 이제 이번 전쟁은 이란의 비대칭 전력 한계치와 미국 차단 역량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And ultimately, it'll be that balance between how much do the Iranians still have to hurt others, and how much can the Americans forestall that will decide more or less the outcome of this war. 미국의 압도적 무력에 치밀한 정치적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전쟁이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으로 수주간 전개될 정밀 타격 작전이 단기전으로 매듭지어질지를 결정할 최종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은 단순히 이란의 보유 무기만을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 능력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플로리다주 템파의 미 중부사령부 본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산업 기반을 무력화하라는 추가 임무를 부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격침한 이란 함정은 현재까지 30척 이상이라면서 이란의 드론 운반함도 타격했으며 해당 함정은 2차 세계대전 시절의 항공모함 규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계속하고 또 이란도 대응에 나서는 등 확전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주한미군의 일부 전력이 중동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이동이 거론되는 장비는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로 주한미군은 지난해 미국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에 앞서 8개 포대 가운데 3개 포대를 중동에 순환 배치했다가 복귀시켰습니다. 이 밖에 전술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테크მს와 다연장 로켓 발사 무기 등의 차출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제한적으로 운항이 재개된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오늘 오전 인천행 직항 비행기가 출발했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 EK322편은 현지 시각 6일 새벽 6시 39분, 우리 시각으로 오전 11시 39분쯤 승객을 태우고 두바이 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현지 사정으로 3시간 가까이 지연돼 출발한 여객기가 인천에 도착하는 시각은 오늘 밤으로 예상됩니다. 이란 공습 이후 두바이와 인천 항로 직항 여객기는 처음 운행되는 것으로 대한항공은 오는 8일까지 직항 운행을 정지해둔 상태입니다. 폭탄이 쏟아지는 이란에서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 일부가 하늘길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국내 입국까지 긴 시간 마음을 졸인 사람들은 도착하자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안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자면서 폭탄 소리 저희 그 대사관 근처에서도 여러 번 들었고,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직원들도 있었고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이 있었습니다. 네. 거의 그냥 하루 종일 이동했던 것 같습니다. 네, 새벽에 출발해서 그냥 하루 종일 버스 타고 화장실 가는 시간 한 10분씩 2번 하루에 내리고. 사람들이 다 걱정이 많죠. 왜냐면 여유가 있어도 비행기표를 못 사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쪽도 불안하고. 아이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죠. 전부 막 불안해하고 거기도 전쟁 터진다, 이집트도 불안하다, 터키도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건 빨리 가는 게 좋겠다. 여행이건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발이 묶인 한국 선박 선원 가운데 국내 해양대생 12명이 포함된 거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해양대와 목포 해양대 실습생 등 12명이 승선해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 해운회사 선박 등에서 위탁 실습을 가는 학생들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서는 우리나라 선박 26척이 있는데 이들 선박에 학생들을 포함한 한국인 144명 등 597명의 선원이 승선해 있는 거로 정부는 파악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학생들 역시 선원들과 마찬가지로 실습을 중단하고 배에서 내릴 권한이 있지만 현재까지 이를 요구한 사례는 없다며 앞으로도 선원들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가운데 중국이 에너지 운반선의 해협 안전 통행을 이란과 논의하고 있다고 5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중동 원유와 카타르산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중국이 이란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협의 대상 선박의 국적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중국은 자국 선박에 대한 안전을 요구하는 거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유조선 호위, 해운사 대상 보증보험 제공을 유가 안정 대책으로 내놨지만 유가가 급등하자 추가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또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하자 논란이 된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지금껏 전방위 관세에도 미국 물가가 급등하지 않은 건 유가 안정 덕분이었는데 뉴욕 유가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가장 높이 치솟았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를 낮게 유지했지만 전쟁으로 좀 돌아서 가게 됐다며 유가 인상 압박을 줄일 2차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We had it very low, but I had to take this little detour. But so further action to reduce pressure on oil is imminent.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미 해군이 보호하겠다며 유가 안정을 위한 1차 조치에 나섰습니다. 또 중동을 통과하는 에너지 운송 선박 등 모든 해운사에 보험과 보증을 제공하도록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에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요청했지만 이미 늦었고 이젠 싸우길 원한다고 답했다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미네소타에서의 미국인 2명 총격 사망 사건으로 논란이 된 크리스티 논 미 국토안보부 장관을 전격 경질한 겁니다. President Trump is undertaking going after the cartels by addressing it from the Western Hemisphere. He will have a big agreement that I'll be there with him. So you have fun. I'm sorry I can't stick around for it. 이는 논 장관의 2,500억 원짜리 호화 전용기 구매 계약, 3,260억 원 규모의 광고 캠페인 논란도 고려한 문책성 인사로 풀이됩니다. 전쟁에 대한 미국 내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반대 의견이 50% 이상으로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기조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인적 쇄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어제 정부가 기름값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기름값 급등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1,900원대를 넘었는데요. 특히 경유가 휘발유 값을 추월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승은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서울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리터에 1,9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어제보다 리터당 27원대 오른 1,916원대, 경유 가격은 38원대 오른 1,934원대입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1,900원을 넘어선 건 3년 7개월 만이고 서울 경유 가격이 1,900원을 넘어선 건 3년 3개월 만입니다.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도 1리터에 1,856원대로 어제보다 22원 상승했습니다. 어제 서울의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값을 제쳤는데 오늘은 전국의 경유 가격도 휘발유 값을 넘어섰습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하루 만에 34번대 오른 1,863원대를 기록했습니다. 휘발유는 개인 차량 중심이지만 경유는 화물차 등 영업용과 산업계 수요가 많아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 탄력성이 낮습니다.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오늘부터 주유소를 특별 기획 검사합니다. 단속은 암행 점검 방식으로 진행되며 월 2,000회 이상 실시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유종별, 지역별로 최고 가격 지정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석탄 가격도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가스 가격이 급등하자 유럽과 아시아의 발전 회사들이 서둘러 석탄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럽의 발전용 석탄 가격은 중동 전쟁 직전과 비교해 26% 올라 톤당 133달러에 거래됐습니다. 호주와 아시아 시장에서도 비슷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에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며 경제 불확실성을 커지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름값도 급등하며 서울 휘발유 가격은 3년 7개월 만에 1,900원을 넘어섰는데요. 전쟁 리스크에 따른 경제 상황과 전망, 김민균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제유가가 지금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이 걸프 해역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을 공격하면서 지금 이런 상태가 벌어진 거죠?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거의 봉쇄가 됐기 때문에 예. 일단 중요한 건 유조선이 원유의 어떤 그런 수송을 담당해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막혀버렸기 때문에 일단 원유의 어떤 그런 가격의 상승은 뭐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물론 뭐 근본적인 여러 가지 이슈는 뭐 전쟁이 끝나야 예. 원유값이 어떤 그런 안정감을 찾겠지만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어쩔 수 없이 또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원유 가격의 어떤 상승을 불러일으킬 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니까 트럼프 행정부도 안정 조치를 지금 발표했는데 추가 조치들을 한번 좀 안내해 주실까요?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처음은 아무래도 이제 뭐 일단은 전쟁의 어떤 그런 위협이기 때문에 유선들이 어떤 그런 안전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어떤 그런 건너갈 수 있게 어떤 그런 안전 조치나 뭐 호위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는 그거는 거의 이제 실효성이 좀 힘든 어떤 예. 그런 조치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산유국들의 오펙에서 아무래도 이제 산유량을 증가시키는 어떤 그런 방안이 있긴 한데. 예. 물론 그 방향도 괜찮긴 하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된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 중동에서 나올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도 조금 이제 임팩트는 좀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세 번째로는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비축량 아무래도 산업 비축량을 이제 푸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어느 정도 원유의 비축량은 있긴 하지만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게 지금 전쟁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단기전이 될지 장기전이 될지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정부나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도 이게 쉽사리 비축량을 활발하게 어떤 그런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뭐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그런 해결 방안은 전쟁이 끝나는 거겠지만 예. 원유 가격의 어떤 그런 인상은 좀 피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것이죠. 추가 조치가 나온다고 해도 어떤 실효성이 있겠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망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무래도 그 유가의 어떤 그런 인상하고 전쟁 상황하고 솔직히 직결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미국이 확실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완벽하게 장악을 해서 유조선들이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예. 솔직히 그 부분이 제일 어떤 이상적인 현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전쟁 중이고 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언적 컨트롤이 미국이 가질 수 없고 이란이 어떤 그런 유조선을 파괴한다거나 완벽하게 어떤 그런 봉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시간적인 어떤 그런 기다림도 필요하게 되고요. 아니면 또 이제 우회로로 솔직히 갈 수는 있습니다. 뭐 홍해 예. 쪽이라든가 어떤 그런 우회로로 갈 수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비용적인 어떤 그런 부담들이 좀 만들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지금 국제 유가보다 더 빠르게 우리나라 휘발유 경유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 원유값이 어떤 거 중동에서 이상이 생기게 되면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인상분은 굉장히 빠르게 반영이 되고 예. 인하분은 굉장히 늦게 반영이 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원유에 대한 인상분은 당연히 있겠지만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환율도 같이 오르다 보니까 이 원유에 대한 어떤 어떤 원유 가격 자체 인상이 되고 반영이 되면서 환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도 이제 증가가 되다 보니까 예. 그런 면에서 어떤 그런 인상에 대한 압박은 솔직히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예. 자, 그런데 뭐 여러 압박 요인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너무 오르는 속도가 지금 빠르거든요. 1,800원, 1,900원 뭐 날이 갈수록 너무 천정부진데 어디까지 오를까요? 뭐 일단 국제 원유값이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안정이 되지 물론 안정이 좀 되긴 하고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상승 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름은 뭐 어떻게 저희가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대신 이제 정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로 대책면으로 뭐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가격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예. 그런 면에서 일단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어떤 그런 공급의 어떤 그런 이슈가 있긴 하겠지만 수요의 조정은 솔직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휘발유 값이 오르게 되면 솔직히 뭐 다른 어떤 그런 뭐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이 예.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횟수가 높아지게 되고 어떤 그런 수요의 좀 저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컨트롤이 되긴 하지만 경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컨테이너라든가 어떤 영업 쪽에 굉장히 이제 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컨트롤이 예. 좀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은 조금 힘들긴 하죠. 정부가 이제 기름값을 잡기 위해서 기름값 최고가 지정까지 검토하고 있다는데 네. 이걸 도입하게 되면은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인 효과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은 가격이 계속 지금 상승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주유소도 그렇고 정유회사도 그렇고 이건 인상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어떤 그런 오름을 어떤 그런 상한선을 일단 제시하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효과는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좀 뭐 시장 효과의 어떤 그런 시장 상황의 어떤 그런 왜곡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부작용이 좀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효력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 주기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그런 어떤 담합 요인이라든가 정부가 좀 컨트롤을 좀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인상 요인은 최대한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유가 상승이 우려가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이에 따른 물가까지 오를까봐 이 부분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물가에 대한 인상분, 물류비라든가 또 우리 뭐 석유화 어떤 그런 제품이라든가 또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물가를 오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비축해 놓은 어떤 정부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물량을 풀어서 어떤 그런 물가 안정을 치우게 되는데 뭐 원유의 경우에는 좀 비중 어떤 그런 특수한 경우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율 이슈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입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물가 안정을 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물가에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들이 솔직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식 시장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도 지금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이 유독 이렇게 출렁이는 이유는 뭐라고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의 어떤 그런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또 많이 올랐고요. 또 어떤 그런 외국인의 어떤 그런 손익 실현도 물론 있긴 해서 뭐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변동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불확실성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근데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중동 사태의 어떤 그런 사례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V자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물론 당연히 하락 요인도 있고 변동성도 크긴 하지만 솔직히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상황의 어떤 그런 펀더멘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동 사태 이전과 이후에 크게 뭐 변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뭐 원유라든가 어떤 그런 사태에 인해 생겨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부분들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대신 중요한 면은 이런 변동성이 컸을 때 어떤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얼마나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잘 아시다시피 투자는 이제 개인의 어떤 그런 책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어떤 그런 관망이라든가 어떤 조심이라든가 원칙이라든가 또 비투 이슈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주의 깊게 좀 잘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전쟁 리스크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우리 국내 증시 전망을 좀 해볼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펀더멘탈은 솔직히 변함은 없고요. 단지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외부 상황에 있어서 이제 있긴 한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기를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봤을 경우에도 우리의 어떤 그런 상승, 그러니까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특히 요새 이제 뭐 전쟁 중이긴 하지만 방산도 솔직히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전쟁 이슈로 인해서 긍정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봤을 경우에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봤을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상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트렌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미국 관세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내 24개 주가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 내놓은 이제 대체 관세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법원 판결은 물론 당연히 여러 가지로 이제 이슈가 반대라는 어떤 그런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뭐 트럼프의 어떤 그런 관세 정책은 어떤 본인의 어떤 그런 경제 정책의 기조 정책이기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화는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소송에서 뭐 기업도 그렇고 어떤 그런 돌려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많이 이슈가 됩니다. 지금 현재 뭐 코스코라든가 로레알은 현재 관세 관련해서 환급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얼마나 이제 시간이 걸려서 그런 환급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좀 보고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잇따른 관세 압박이 향후 우리 경제라든가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투자 계획은 이미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런 정책하고는 제가 봤을 경우는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이제 차이가 있다면 어떤 그런 미국 내의 어떤 그런 투자 관련해서는 최대한 기업이든 우리나라 정부든 최대한 어떤 그런 혜택을 끌어낼 수 있는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보조금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어서 우리의 이익을 좀 챙겨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른 뭐 자동화라든가 아니면 뭐 반도체 어떤 그런 수출 다변화라든가 아니면 뭐 중국과의 어떤 그런 관계라든가 무역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협상력을 강화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진행하겠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도 계속 잘 어떻게 보게 되면은 관세 정책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균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철물점에서 불이 나 주민 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선 만취한 운전자가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송수연 기자입니다. 건물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경기 수원시 송죽동에 있는 철물점에서 불이 난 겁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주민 4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연기 많이 나고 막 팡팡 터지는 소리도 나고 주민들이 한 20-30명 정도 대피한 것 같아요. 조수석 문까지 열린 흰색 승용차가 가로로 멈춰서 있고 그 주위로 사고 수습에 나선 견인차와 경찰차가 보입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앞서가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겁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때 도로 일부가 통제돼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된 30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에는 서울 신림동에 있는 아파트와 주택 등 50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고압 설비에 이물질이 닿아 고장이 난 것을 확인하고 3시간 반 만에 전기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8시 반쯤에는 충남 논산에서 퇴근길 직원들을 태우러 가던 통근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직후 70대 운전자가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곳곳으로 산발적인 비나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한낮에도 공기가 무척 차가운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3.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7도가량이나 낮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양은 중부와 전북 곳곳에 1에서 5mm가 되겠고요. 눈으로 내린다면 1에서 3cm가 예상됩니다. 비와 눈은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북부 일부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7도, 광주는 9도에 그치는 등 어제보다 2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영하권 꽃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 한때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외출 시 초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